관장들 반가워요. 네, 별일 없죠? 네. 5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했죠. 네, 이 논란이 시작된 게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글 때문이었는데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네. 당장 보수 진영 반발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좀 더 얘기해보고요. 양 반장, 오늘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집을 또 압수수색했다면서요? 경찰이 아니고 관세청이. 관세청이. 미안해요. 알았어요. 관세청이. 왜 이렇게 준비가 부실하세요? 미안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두 번째 뭘 이거예요? 예. 깐깐하네요. 깐깐해요. 예.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번에 그 압수수색을 하게 된 이유가 재밌습니다. 뭐예요? 그 평창동 자택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제보는 아주 누가 있을까요? 그 내부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렇겠죠.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시간이 이번 주 안에 나올 분위기입니다. 어제 신 반장이 예측했던 대로 판문점이 1순위 장소로 꼽히고 있고요. 일본 언론들은 평양 개최 가능성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쟁 또 갈등의 시기를 종식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판문점만한 상징적 장소는 없죠. 킨텍스 저희가 특보로 전했지만요. 프레스센터 등 제반 시설도 이번에 또 확실하게 구비를 했기 때문에 생중계하기도 편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요. 아무튼 며칠 내로 궁금증이 풀릴 테니까 속보를 잘 챙겨가면서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통일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 번에 다 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일단 올해는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요. 또 비핵화 논의 진전에 따라서 평화협정을 연동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신 반장 발제 때 좀 해보고요. 그리고 참 댓글 조작 관련해서 오늘 드루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잖아요. 본인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드루킹이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관련해서 경찰이 모레죠. 4일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드루킹과 돈 거래를 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김 의원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 김경수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죠. 경찰의 소환 통보가 좀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갑질 및 밀수 논란, 지방선거 이슈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며칠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순위 후보지는 역시 판문점이죠. 또 하나의 유력 후보지인 평양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도 빠르게 차단하고 나섰죠.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We have not picked a site yet, but we picked 5 sites where it's potentially going to be. 지난달 17일 아베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5곳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미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기의 단판 개최지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나온 건데 미국 언론들은 이 5곳은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몽골, 그리고 괌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딱 열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힌트를 던졌습니다. We're setting up meetings now. We're down to 2 countries as to a site.
and we'll let you know what that site is. 자, 이번엔 후보지가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싱가포르와 북한이 원하는 몽골이 최종 후보지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판문점의 피읍도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We're looking at various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and we are also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DMZ, Peace House, Freedom House. 그렇습니다. 이번엔 싱가포르와 판문점, 그중에서도 판문점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같은 구체적인 이름까지 됐는데요. 왜 그럴까? 이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관객이 원하는 게 뭔지, 드라마가 뭔지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죠. 한때 미국 최고의 리얼리티 쇼 진행자였던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회담의 파급력을 눈앞에서 확인한 겁니다. 자, 이제 최종 발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We'll see. We're setting up meetings right now,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location and date. 트럼프 대통령을 고무시킨 또 한 가지, 바로 노벨 평화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상은 트럼프에게 발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은 내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역시 부전여전입니다. 딸 이방카 트럼프도 해당 발언을 실은 언론사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The Nobel Peace Prize? Well, I just think that President Moon was very nice when he suggested it. But I thought it was very generous of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o make that statement, and I appreciate it. But the main thing is to get it done. I want to get it done. Thank you a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사실 막판까지 거론된 후보지 중에서 평양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북측에서 가장 원했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정상통화에서 후보지 두세 곳을 거론할 때 평양은 없었다.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NSC 관계자 역시 평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은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또 한 번 시끄러웠습니다. 미 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에 실린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기고문 때문이었죠.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언급한 대목을 두고 당장 보수 진영의 반발이 쏟아진 겁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문특보를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복심으로 통하는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 전원을 통해서 문특보는 특보이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그의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거지 그 말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3시간 뒤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옐로 카드를 보낸 건 문 특보 관련 논란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보수 진영의 반발은 물론 판문점 개최까지 거론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미리 차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북미 회담 날짜, 장소 곧 발표, 그리고 문 대통령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그 장소 언제 발표될지 몰라요. 네, 저희 회의 중에도 발표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써가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아까도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까지 그 유명한 리얼리티 쇼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프렌티스의 진행자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뭐라 그럴까요? 긴장과 관심을 고조시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마치 그 개최지로 언급된 그 도시, 나라들이 또 경쟁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날 정도예요. 그죠? 자,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최 반장, 판문점이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판문점을 직접 거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를 며칠 안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결정할 세기의談判 장소에 대한 양측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도 장소 관련 명단이 좁혀졌다면서 대통령의 말처럼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뭐 싱가포르 그리고 판문점 두 군데로 좁혀지긴 했었지만 평양이 또 이렇게 막판에 변수가 될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와 백악관 설명 종합을 해보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후보지 두 곳, 세 곳을 거론했는데 여기에는 평양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럼 북한이 선호하는 곳은 있는데 그게 평양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백악관 NSC 관계자도 평양은 고려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평양설이 또 확 불거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요. 일본 언론들이 또 그런 보도를 했어요. 이제 평양 그 내부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북한이 평양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도해가지고 이제 평양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뭐 북한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평양보다는 판문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그런 분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그 정 반장은 이제 북한도 다녀왔고 또 신 반장은 판문점에 다녀왔잖아요, 그죠? 남양주 촬영소, 남양주 촬영소에 다녀왔는데 그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판문점 남측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화면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북측 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판문점 쪽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조선 기록 영화로 편집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여기에 북측에서 바라본 판문점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고 있죠. 김 위원장이 탑승한 10억짜리 방탄 차량 벤츠 풀만 가드가 보이고요. 앞뒤로 호위차 4대가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이 대전차 방호벽을 지나서 이어서 이 72시간 다리를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북한 병사 귀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통문이 또 생겼다면서요? 예, 아까 그 통문도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요. 당시에 그 판문점 기순병이죠. 오청성 귀순 그 사건 이후에 설치된 통문입니다. 영상에서는 활짝 열려 있었고요. 또 양 옆으로 전기 철조망도 보였습니다. 전기 철조망도 있었어요. 예. 네, 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에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모습도 있었고 또 두 정상이 오갔던 군사분계선이 위치한 T2, T3 건물 그리고 정면에 자유의 집 모습도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분리선 앞까지 나왔습니다. 오전 9시 북과 남 해외의 온교류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을 인솔하시고 판문각을 나서십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어제도 소개했지만은 정상회담 뒷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도보다리 회담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또 입모양을 분석한 보도도 나왔어요. 저도 그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어제 이제 뭐 핵무기라든지 뭐 트럼프, 미국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다른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어제 그 보도는 KBS의 보도였죠. 도보다리 회담 주요 의제로 뭐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이 주로 거론됐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채널A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 그러니까 독순수를 써서 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분석을 해봤는데 김 위원장이 아버지가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을 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까지 분석이 돼요? 네, 좀 신기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설주 여사와의 결혼 뒷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사를 얘기할 만큼 문 대통령과 저 도보다리에서 격의 없이 대화를 한 걸로 좀 분석할 수가 있는 30분이나 대화를 했으니까 대목이고요. 그렇죠. 다양한 얘기가 나왔군요. 네. 또 김 위원장이 뭐 관광 사업 뭔가를 짓고 싶다라는 말도 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저 뭐 독순술이라고 하는데 부장은 저희 반장들 독심술 하시잖아요. 독심술 무슨 해요. 생각하는지 네, 다 네. 아시는데. 앞으로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알겠습니다. 최 네. 반장 괴롭힌다고. 네, 그리고 그 뭐 통일 관련, 뭐 북한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조명균 통일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판문점 선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측면에서 남북, 북미 또 다른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이 기회를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2000년 또 2007년 정상회담 선언문 작성 때도 실무자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의 분석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통일부 그 고위 당국자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그러니까 올해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하는 것은 종전 선언, 이 평화 체제 선언은 아직 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관련국 당사자들이 얼마만큼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시기 설정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앞서 얘기했지만요. 그 오늘 뭐 하루 종일 논란이 됐으니까 주한미군 철수 논란도 좀 짚어봐야 되죠.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기고한 글 가운데 한 대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기고문은 크게 한국 전쟁의 종식, 획기적 전환점, 앞으로 펼쳐질 험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문단은 마지막 험로 이 파트에 등장을 하는데요.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에 주둔 정당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논란을 촉발한 대목입니다. 네,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이제 당장 야권에서요. 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냐,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공세에 나선 상태죠. 네, 일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완전 비핵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해구산 철폐를 의미했던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답해달라라고 주장을 했고 당 전희경 대변인도요. 문 특보는 우리나라 특보냐, 북한 김정은 특보냐, 대한민국 안보를 흔드는 망언이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김의겸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문 대통령 입장과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북미 회담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문 특보의 이른바 돌출 발언이 논란이 됐던 적이 여러 번 있기는 했습니다. 청와대가 경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지난번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발언인가요? 그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정진 배치,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특보 자리는 좀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설명도 했고요. 또 이제 또 교수의 신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의 자유가 또 보장된 그런 그 신분이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예민하게 나온 거는 신속하게 이제 조치에 나선 것은 아마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한반도 대화 국면은 유리구슬 다루도록 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맥락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도 현재로서는 바라지 않고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북 특사단 방북 때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죠. 다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반도엔 미군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변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평화유지군으로 바뀐다면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아마 오늘은 어렵겠지만 내일 저희가 이제 회의할 때쯤에 그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며칠 내라고 그랬으니까 미국 언론들이 또 계속 취재를 합니다. 네, 그럼 누군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판문점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정말 판문점에서 이후에 남북미 회담도 열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할게요. 문 대통령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일종의 떼어냈죠.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뇌물에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수익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MB 재판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의 광풍에 잠시 잊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전 대통령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봤을까요? 법무부는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자체 교화 방송인 보라미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생중계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순간이 구치소 수용실 내 TV를 통해 생생히 방송이 된 건데요. 다만 개별 수용자가 이를 봤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TV 시청을 원하지 않으면 직접 전원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방에 없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봤던 아니던 정상회담 소식 자체는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남북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본 심경은 어땠을까요? 사실 MB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객 피살 그리고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정상회담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1년 6월인데요. 북한은 정상회담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비밀 접촉을 가진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거절했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고 거듭 간청해왔다.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네, 당시 통일부 천혜성 대변인이죠. 현 차관입니다.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서전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조건은 옥수수 10만 톤, 그리고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그리고 아스팔트 건설 비용 피치 1억 달러어치와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줄곧 평화가 전제돼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죠. 우리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 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공직임명 대가 등 111억 원대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용 등 349억 원대 횡령,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강화됐습니다. 강훈 변호사를 포함해서 1968년 제9회 사법시험 출신인 최병국 변호사부터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조혜진 변호사까지 총 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비춰보더라도 치열한 공방에 장기간 재판이 예상이 되는데 참고로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은 법원의 정기 인사 때도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길게는 3년 동안 같은 재판부를 지키다가 지난달 뒤늦게 비교적 수월한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 27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적시 처리 사건이 되면서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가 됐고요. 진행 중이던 사건도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전병헌 홈쇼핑 사건은 형사 23부로,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장영달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 외곽팀장 사건 등은 형사 28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뇌물 혐의 111억 원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논현동 자택과 차명 부동산을 동결시켰죠. 여기에다가 횡령 수익 349억 원대에 대한 몰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2008년 3월 부패재산 몰수법이 제정된 이후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검찰이 횡령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 방침을 세운다면 앞서 뇌물죄 동결에서 제외됐던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이 추가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MB 재판 시작, 검찰 횡령 수익 몰수 검토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본 재판은 아니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긴 하지만 그 재판이 뭐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MB 재판은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온 게요. 그 MB 집사로 불렸던 인물이죠. 김백준 전 기획관이 오늘 이제 보석이 인용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건의 전모를 다 밝히겠다. 국민들에게 그 사건의 전모가 알려질 수 있도록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술을 또 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석 인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상당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보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내일은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고요. 신반장. 앞으로 이제 그 본재판 전에 그 준비기일을 몇 번 더 가질 가능성이 높죠. 네, 뭐 2번 정도 더 갖는다고 하는데요. 통상 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또 쟁점을 정리한 뒤에 증거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미리 2번째 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11억 원의 뇌물 혐의 받고 있죠.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받고 삼성전자로부터 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ABC 상사 능인선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다스 비자금을 조성해서 빼돌리는 등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걸 토대로 이 같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국정원 특활비 또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모든 뇌물 혐의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잖아요. 지난번 구치소 방문 조사도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관련해서도 뭐 자기는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4억 원 가운데 200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받은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과 관련해서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보답과 향후 각종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요. 다만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조사 단계에서 다 공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 전략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검사 3명이 공동으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국가소추권을 행사하는 단독 관청이기 때문에 수사를 책임진 검사 1명이 서명을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공소장 서명 검사는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때도 한웅재, 이원석 두 검사의 이름이 올라갔고 1심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유죄 선고가 나왔다며 공소장에 검사 3명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그 신반장이 그 다음번 준비기일이 있잖아요. 그걸 다음 달 1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번 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10일. 이번 달이죠. 네. 지금 이제 5월로 바뀌었으니까 네. 아마 그런 거고요. 자, 일단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일찌감치 이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제 이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혐의에 또 연루돼 있는 그 부인 김윤옥 여사라든지 또 아들 시영 씨도 이제 조사를 다 받았어요. 근데 김윤옥 여사는 안 받았지만요. 그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 여사, 이시영 씨 등 주요 이 전 대통령 일가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 초쯤 기소를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할 때쯤 사법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지만 비공개 조사까지 거부를 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혐의만을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시영 씨는 다스 비자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되는 이번 달 아마 중순 이후부터는 이 전 대통령의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MB 정부 시절에 경찰의 댓글 공작 관련한 수사도 또 진행 중이잖아요. 앞서 보안부서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정보 관련 부서를 정조준하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요, 오늘 오전 경찰청 본청 정보국의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제도 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MB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가 이제는 정보부서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수사단은 본청 보안국에 이어서 서울, 경기 남부,
부산, 광주경찰청 보안부서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사회 각 분야 치안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는 정보부서까지 댓글 공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처럼 증거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또 오랜만에 해보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또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이요. 오늘 관련한 첫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본인으로서는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수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매일 수없이 쌓이는 일상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보고 가운데 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문체부 내 파벌 형성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교육계,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보 수집도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우선 우 전 수석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공격 대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처럼 직권남용 범죄의 구속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범행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다. 이전 감찰관을 사찰한 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정부 비판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억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의 재판도 오늘 또 진행이 됐는데 머리가 하얗게 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요. 네, 오늘 세 번째 공판이었는데요.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수의는 아니었는데 머리를 보시면 하얗게 저렇게 새어 있었습니다. 구속 이후에 머리가 샜을 수도 있고 구속 후 염색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흰머리가 드러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최 의원 자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국회 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국회의원과 또 의원실 근무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국회에서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또 주변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례가 무려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이었고요. 가벼운 성추행, 또 음란 전화, 음란 문자, 음란 메일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간 및 유사강간, 강간 미수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고요. 가해자 중에서는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명 공개는 안 됐죠, 오늘? 그렇습니다. 네네. 여성 응답자가 지목한 성희롱 가해자에는 국회의원 총 8명이 포함이 됐고 가벼운 성추행을 한 가해자로는 국회의원 2명이 지목이 됐고요. 윤리특위는 국회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상급자에 의한 위력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얘기했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내일 시작되죠. 준비 기일이긴 하지만은 재판의 쟁점이라든지 향후 재판 일정 관련한 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 반장이 내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다뤄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MB 재판 내일 시작, 횡령 수익도 몰수 검토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날린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직접 결정한 건데요. 하지만 조원진 대표는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짓을 생각해보라면서 조금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제 이 내용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민주당의 대응 오늘에서야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당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차 SNS 등에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백주대낮에 미친 XX라는 욕을 하는데
민주당 뭐 하고 있느냐, 뭐 항의가 빗발쳤죠. 그래서였는지 오늘 추미애 대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대표로서 저는 우리 당 법률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조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율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이 조원진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건 허위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고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 욕설이잖아요.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성난 여론, 민주당의 법적 대응, 과연 조원진 대표는 어떤 반응일까요? 자, 대한애국당도 다른 원내 정당들처럼 매일 당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오늘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영상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그 워딩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4.27 선언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선언할 수 있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그럼요. 이건 정말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을 그려서 있을 수 없는 묘사를 하면서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불과 1년 만에 다 잊어버리고 보수파 국민의 얘기는 꼬투리 잡아서 확대 재생산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오늘 발언한 겁니다. 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블랙리스트 작가들 국회 미술품 전시를 주선했다가 논란이 됐던 걸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 표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고 당직 정지 6개월 중징계도 받았습니다. 자, 민주당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조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대중집회에서 욕설한 게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박 전 대통령한테 그랬던 사람들, 당시에 당직 사퇴하든 징계를 받든 어찌됐든 다 책임을 졌죠. 그렇다면 조 대표 역시 사과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래.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론이 성난 이유, 판문점 선언 비판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욕설한 거 그리고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 때문이겠죠. 자, 조 대표님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조 에밀리 리 씨, 어제 강서경찰서에서 15시간 고강도 조사 받았습니다. 자, 귀가하는 조 에밀리 리 씨 얼굴만 봐도 상당히 좀 초췌해 보이죠. 짤막하게 취재진에게 입장 밝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마나한 드러나마나한 얘기였습니다. 답변 내용보다 더 눈길을 끈 건 이 조 씨의 답변 태도였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었죠.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자, 도대체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넌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그렇게 물으면 내가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할 줄 알고 물어보는 거니? 뭐 그런 거였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정말 4년 전에 언니 조현아 씨 때나 지금이나 조양호 회장 일가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 바로 앞서 보신 그런 작은 행동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본인과 본인 집안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 어떤지 그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카메라 앞에서 이런 피식하는 웃음 날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조 회장 일가에 대한 당국의 압박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조 회장 평창동 자택에 비밀의 공간이 있다, 비밀의 방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오늘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집안의 사정, 속사정,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일 텐데 모르긴 몰라도 이명희 씨 횡포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 관세청에 제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대한항공 직원들 예고한 대로 오는 4일
금요일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자, 이날 집회 사회 박창진 사무장이 본다고 하고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일 거라는군요. 자, 주최 측은 특별히 참석자들에게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이런 거 또 가이포크스 가면 영화에서 보신 거죠? 이거 써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왜? 사측이 이 집회 참석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증에 나설 게 분명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많이 좀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 무반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조현민 씨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조 씨는 자신에게 쏠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특수폭행 혐의가 뭐 제일 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 측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자기가 화가 났고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방향을 향해서 던졌다. 이게 이제 조현민 씨의 그 주장, 진술인 것으로 일단 그 경찰 쪽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던졌느냐, 던지지 않았느냐. 뭐 그 부분이 이제 특수폭행죄 성립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물컵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 씨의 진술처럼 사람이 없는 쪽에 유리컵을 던지면 일반 폭행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말라고 하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죠. 하지만 이걸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면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건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마도 조현민 씨 측은 일반 폭행만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반장, 그 음료를 뿌린 거 있잖아요. 그 혐의 관련해서도 피해자들 주장하고 조현민 씨의 진술은 좀 배치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음료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회의를 중단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인데 무슨 업무 방해냐라면서 또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 씨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오늘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 자택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는데 그 비밀의 방이 뭘까요, 도대체? 아직 관세청이 그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확실한 건 지난 1차 자택 압수수색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조 회장 일가가 받고 있는 밀수 혐의 등을 규명해줄 무언가가 그 비밀의 방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것만 보더라도 제보 내용에 좀 구체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관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서 저희가 다뤘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도 그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뭐 결정적인 저게 됐잖아요. 그 혐의 입증에. 그러니까 비밀의 방이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요. 그 지금 이제 두 딸 그리고 부인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는 부인 그리고 어제 그 조양호 회장 본인의 밀수 의혹도 또 새로 제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미국 LA에 호화 별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별장에 있는 값비싼 가구들이 바로 밀수해서 들여온 가구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대한항공 직원의 제보 내용으로 이 보도가 나갔다고 하는데 대한항공 세계 각 지점에서 구입을 해서 미국으로 이걸 보냈고 이걸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서 미국에서 세관 검사를 피했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직적으로 관세를 피해왔다는 얘기겠죠. 자, 이 보도에 대해서 대한항공 홍보실은 과연 부장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아니에요? 맞죠? 땡 틀렸습니다. 땡이에요? 네, 대한항공 그래요? 측 얘기를 좀 제가 전해드리면요. 별장 내 가구, 테이블, 주방기구 등은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를 받았고 침대 등 일부 가구는 미국 내에서 자비로 구매를 했다.
고급 가구를 밀반입할 사실이 없다라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자세히 상세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대한항공 홍보실이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한 거는 이번 사건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아무래도 예. 총수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물론 추측하는 거지만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요. 조양호 회장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0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출장만 이 기간에 30번 넘게 갔는데 사용 내역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만 썼다는 건지 좀 이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좀 이상해 보이죠. 이와 관련해서 또 직원들이 제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이 해외 방문 때는 그 총수 일가가 사용하는 카드가 또 따로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호텔 숙박비, 이런저런 이 소요 경비 모두 다 이 해외 지점장 카드로 미리 결제를 하고 비용 처리도 해외 지점에서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조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을 따지려면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카드 내역을 모두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관세청에서는요, 법인카드까지는 들여다보기 좀 어렵다. 뭐 그럴 계획이 없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만약에 직원들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 회장 일가에 대한 혐의는 관세 포탈과 더불어서 횡령이나 배임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현지 숙박비, 현지 비즈니스 미팅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조 회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저희가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의 해명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사안마다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소개해 주고요. 자, 그나저나 아까 그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모레 나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일단 드루킹 김모 씨와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또 전 보좌관 한모 씨가 드루킹 일당에게서 돈 500만 원을 받은 걸 김경수 의원이 사전 인지했는지 여부도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의원 조금 전에 아까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SNS를 통해서 경찰에 신속하게 소환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해왔다. 경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드루킹이 혐의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드루킹 측은 검찰이 재판을 좀 질질 끈다. 재판을 좀 빨리 진행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조원진 의원으로 갈게요. 민주당 조원진 고발 및 윤리위 제소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에 이어서 5월 국회 역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논란, 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꽉 막힌 국회 상황을 살펴보고 여야 대치 상태를 풀 해법은 없는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 화제를 모았던 캔커피 광고입니다. 마음을 말할 때라는 카피로 유명했죠. 광고처럼 훈훈하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한국노총 마라톤 대회 현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무심한 척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노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거듭 권해봤지만 끝내 거부했죠. 물론 추 대표가 캔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지금의 꽉 막힌 국회 상황 때문에 매우 상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어제 복부장의 명을 받고 제가 저녁까지 남아서 여야 원내대표 만찬을 지켜봤습니다. 국회를 열기로 했다는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종의 으름장까지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외딴 집입니다. 외딴 집에 우리 원내 대표단만 다 모아놓고 문을 확 잠가버리면은 합의할 때까지 못 나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자, 여야 원내대표들도 만찬 초반에는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합의 실패였습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미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 답답합니다. 무슨 해법이 없을까요? 공교롭게도 10년 전에 그분은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슈가맨을 소환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년 전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일 좀 하자, 정쟁하지 말자라고 야당을 비판했던 홍 대표. 지금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5월 국회가 정쟁의 무대가 돼버린 또 다른 요인이 있죠. 바로 판문점 선언입니다. 역시 홍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잔뜩 경제협력 문제만 얹어놔놓고 북핵회의는 정작 없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위장평화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역시 답답한 상황입니다. 홍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는 말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지방선거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많죠. 그런데 이 전략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자,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보수층 가운데 78.7%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70.7%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긍정 응답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 후보들은 홍준표 리스크, 이런 말을 또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나갔다, 정신을 못 차렸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등등 홍 대표의 강경 입장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들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무슨 해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슈가맨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북핵 폐기가 없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 남과 북은 대화를 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평화 정착과 남북 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 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둔다는 것은 제가 동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그게 맞느냐.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남북 협력을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드는 건 이것이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의 기조입니다. 자, 10년 전 홍준표 대표였다면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잖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입니다. 남북이 대화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홍 대표의 10년 전 모습. 좀 낯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홍 대표는 북핵 우선 해결을 주장했지만 대화의 중요성도 함께 역설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사이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또 홍 대표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좀 더 신중해진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수의 여론도 조금은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 대답은 이미 10년 전에 홍준표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들 홍준표 리스크 우려입니다.
네, 뭐 마지막에 이제 정 반장이 지적했듯이 그 지난 또 10년 사이에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뭐 정확히 동일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 홍준표 대표가 너무 나갔다 이런 목소리가 좀 공개적으로 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방선거 후보들 가운데에서도 홍준표 리스크라는 말이 공공연히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 대표가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와 동떨어진 좀 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역풍이 우려된다는 게 한국당 소속 출마자들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들은 홍 대표가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요 후보들은 홍 대표의 남북 정상회담 혹평 입장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핵심 지지 기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권영진 시장까지도 홍 대표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 경남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지사도 홍 대표가 너무 나갔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반장 발제에서 봤지만요. 그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보수층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좀 높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걱정하는 것은 자, 우리가 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점이라면서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이 진보 보수 막론하고 지금 뭐 과반이 넘습니다.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보수층 여론과도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후보들의 불만인 것이죠. 자,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얘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 절에 홍준표 대표 연등을 걸고 홍준표 종신대표 만수무강을 기원하라고 하는 지시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정파적 이익만 생각하면 민주당의 엑스맨인 홍준표 대표가 종신대표하는 것이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한반도가 핵과 전쟁에서 해방되는 그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 해방을 가로막는 자가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내가 무슨 틀릴 말 한 게 있냐, 뭐 이런 입장인 건데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북한의 노동신문, 남의 어영언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일부 잔박들까지 뭉쳐서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남북이 하이에나처럼 떼지어 달려들어 물어뜯는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뭐 그만큼 내 의견이 맞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대표는 또 오늘 경남 도당 필승대회에 참석을 해서 홍준표가 북한과 남한에서 집중 표적이 돼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남과 북에서 홍준표가 제일 유명한 인물이 됐다면서 어느 SNS 글을 보면 홍준표를 총살하고 싶다는 게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고 김정은의 신뢰도가 77%에 달한다는 방송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는 또 오늘 경남도당 필승대회에 참석하면서 피켓 시위대를 보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이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은 홍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당의 대표를 놓고 낯수를 했느냐, 또 덜 떨어진 소리라는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스스로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도 우리 홍 대표의 입장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국회는 뭐 여전히 개정 휴업 상태인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별 성과가 없었던 거죠? 네, 뭐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여야가 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국회 정상 합의엔 실패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만 수용하면 당장이라도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검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논의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도 마냥 국회를 교착 상태로 놔두기 힘들다는 겁니다. 당장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데 야권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경안은 지난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심의에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11일이죠. 지금 뭐 2파전이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등 관련해서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오늘 긴급 처방을 하나 내놨는데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 고문을 그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내부 사정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손학규 전 고문이 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봅시다.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한국당 6.13 주자들 홍준표와 거리 두기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장면입니다. 남한의 현정화 선수,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단일팀을 구성해서 막강 중국을 물리치면서 환호했던 이 순간은 정말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감동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남북 간 각계 교류와 접촉이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2018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라고 시기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의향을 있는지를 타진했는데 탁구협회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원조 단일팀이었던 현정화 감독은 진작에 단일팀 구성을 했었어야 한다며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JTBC3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매체에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어딘 건지 모르는데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다. 기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이렇게 말한다 이거보다는요. 네. 글쎄요. 한번 진하게 포옹을 한번 하고 제 손으로 밥 한번 해주고 싶어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 대접해주고 싶어요. 이분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나서 이번에 좀 안 울어보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네 또. 네, 현정화 감독은 꼭 다시 이분희 선수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농구도 단일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특히 농구 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농구부터 교류하자고 직접 제안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세계 최장 신인 이명훈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북한이 강했는데 이명훈 은퇴 후 약해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m 35cm의 세계 최장신 선수 이명훈, 키 2m 7cm 서장훈 선수마저 조금은 왜소하게 보이게 할 정도인데요. 농구 대표팀의 허재 감독과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허 감독은 1990년대 각종 국제대회에서 이명훈 선수를 마주치면서 친해졌는데 명훈아, 형 이렇게 부를 정도의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2003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통일 농구 기념 회식 자리에서 이명훈 선수가 허재 감독에게 술을 따라주는 장면입니다. 허재 감독은 이명훈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백두산 소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훈이는 큰 키만큼이나 주량도 엄청났죠. 남과 북이 코트에서 하나가 된다면 농구 인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론 명훈이에게 술 한잔 권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자 농구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북한에는 키 2m인 장신 박진아 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팀이 성사된다면 키 1m 98cm의 우리나라 박지수 선수와 함께 이른바 트윈타워를 이룰 전망입니다.
게다가 아시안컵 득점왕 노수경 선수도 북한에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농구협회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열었던 통일농구 형식의 남북 올스타전을 열거나 아시아퍼시픽 대학 챌린지에 북한팀을 초청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남북한 체육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서 전력에도 보탬이 되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인정입니다. 네, 이 제목 그대로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서약서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대신 앞으로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황 의원의 임명을 반대하면서 삭발식을 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퇴 대신 사과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진퇴 논란을 일단 떠나서요. 본인이 오늘 서약서대로 또 약속을 지키는지 다정해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꼭 북미 정상회담 속보 없죠? 네, 내일이나 모레 나오겠네. 네, 푹 쉬어요. 네.